이어서 이 쓰레기 같은 걸 사인해. 아니면 네가 얼마나 노망났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 아들의 말이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의 공기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르며 주변 테이블의 대화를 잠재웠다. 나는 김선자, 70세. 그날 2024년 3월 15일 가장 아픈 독은 자신의 핏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손은 이제 녹차 방울로 얼룩진 하얀 냅킨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정호의 10대 시절이 떠오르는 젊은 웨이터는 내 눈길을 피하며 옆 테이블을 닦는 척했다. 40년 전 부산을 떠날 때 나는 2개의 가방만 가지고 왔다. 하나는 옷가방, 다른 하나는 양념과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든 가방이었다. 여기서 삶을 일구고 내 유일한 아들을 그 집에서 키웠는데 이제 그가 그 집을 빼앗으려 한다. 지금 박 사장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며 나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바로 그 아들 말이다. 며느리 민지는 완벽하게 곧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피빛 붉은 손톱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그녀의 너무 달콤한 향수 냄새에 메스꺼움이 들었다. 아니면 배신감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식당은 점심시간으로 북적였지만 내 귀에는 깨어지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옆 테이블의 젊은 엄마는 마치 목격한 잔혹함이 전염될까봐 두려운 듯 딸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어요. 정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내가 45년간의 모성으로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주름진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수천 번의 반찬을 만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졸업식에서 박수 쳐준 바로 그 손이 이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3일 후 나는 그 같은 손으로 2개의 가방을 인도를 따라 끌고 있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아이러니한 반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닌 산산조각난 내 마음의 파편들만을 담고 있었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에게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지는 팔짱을 끼고 내 집 문 앞에 서서 그 공허한 미소로 내가 떠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20년 동안 이웃이었던 김 여사가 거리를 뛰어 건너왔다. 그녀의 슬리퍼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를 냈다. 우리 집으로 와요, 선자씨. 아무도 길거리에서 자면 안 돼요. 특히 배은망덕한 자식 때문에. 그날 밤 빌린 침대에 앉아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 사이에는 약간의 저축한 돈과 모르는 사이에 내 재탄생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었다. 서울의 추위가 그 아침에 더 매서웠다. 김 여사의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그 운명의 점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어제처럼 생생했다. 선자씨, 좀 드세요. 내 이웃이 부드럽게 죽 그릇을 내 쪽으로 밀며 권했다. 익숙한 죽 냄새는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정호가 아팠을 때 내가 그를 위해 죽을 끓여주던 아침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빌린 이불 위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되살아났다. 내 인생을 서명해버리는 펜소리, 민지의 승리에 찬 눈빛, 내 아들의 무심한 눈동자, 45년 전 처음 눈을 뜨던 그 눈. 낮에는 유령처럼 동네를 배회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이웃들의 속삭임을 피했다. 저기 김 여사야, 불쌍해 라고 들은 적도 있었다. 동네 식료품점에서 김치를 살피는 척하며 그렇게 목적 없이 걷다가 조개살을 발견했다. 향 냄새와 은은한 종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다. 구석에 앉아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조용한 움직임을 지켜봤다. 고통은 눈과 같아요.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보다 더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영원히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지만 언제나 녹기 마련이죠. 그 단순한 말에 내 굳어진 마음이 움직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왔다. 점차 절에 다니는 다른 할머니들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상실과 새 출발 이야기를 가진 여인들이었다. 집에서는 낡은 요리 노트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각 페이지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달콤한 것도 있고 이제는 씁쓸해진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김치 레시피와 정호가 좋아하던 불고기 사이에서 나는 더 큰 무언가를 보았다. 평생의 지식이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깜짝 놀라 깼다. 꿈속에서 나는 내 부엄에 있었지만 아들 대신 낯선 사람들이 내 음식을 맛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긴장과 기대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양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익숙한 마늘과 생강 냄새가 김 여사의 작은 부엌을 채웠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방금 만든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다른 반찬들이 담긴 작은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겨울을 이겨내고 있어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춧가루와 볶은 마늘 향이 김 여사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한때 불확실함에 떨리던 내 손은 이제 새로운 자신감으로 새 반찬을 만들며 움직였다. 선자씨, 우리 부엄을 식당으로 만들어버렸네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빈 공간을 채운 색색의 반찬통들을 보고 있었다.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기 시작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절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에게 샘플을 가져갔을 때 시작되었다. 내 가족 레시피의 향수 어린 맛은 그들을 어린 시절로, 그들 할머니의 부엌으로 데려다 주었다. 마치 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맛보는 것 같아요. 박 여사가 말했다. 그녀는 내 김치를 맛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곧 내 첫 공식 주문이 들어왔다. 10인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한 반찬이었다. 전날 밤 나는 긴장된 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주문을 배달했을 때 지수라는 젊은 엄마인 고객은 포장해서 나는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나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항상 잘 만든 반찬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내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억이었고 전통이었으며 작은 그릇에 담긴 행복의 조각들이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내 자신감도 커졌다. 모든 칭찬, 모든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은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과 같았다. 조금씩 그 식당에서의 그날에 대한 악몽은 끓어오르는 냄비와 미소 짓는 고객들의 꿈으로 대체되었다. 어느 날 지역 시장에서 주문을 배달하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정호의 옛 학교 친구 어머니인 이 여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연민 사이를 오갔다. 들었어요. 알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익숙한 수치심과 아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 손에 든 가방들을 보았다. 사랑과 기술로 만든 반찬으로 가득 찬 가방들.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이 여사는 내 김치를 조금 맛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시장에서 파셔야 해요. 그날 밤 김 여사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지역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임대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을 확장한다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오래된 요리 노트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나를 응원하시는 것 같았다. 기억해, 선자야.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우리 요리법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야. 이건 이야기고 사랑이지.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잘할 길을 찾는 법이야. 그날 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진 채 잠들었다. 김치 항아리들이 울창한 나무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그 뿌리는 내가 지닌 전통처럼 깊고 강했다. 시장의 소음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목소리, 라디오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의 교향곡이었다. 흰 천으로 덮인 간단한 탁자인 내 작은 가판대는
주변의 큰 가게들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내 반찬 항아리에서 나는 향기가 호기심 어린 시선과 코를 끌어당겼다. 이게 뭐예요? 한 젊은이가 장아찌 한가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절인 채소예요. 나는 설명하며 맛보기를 건넸다. 그의 눈이 맛을 보고 커졌다. 와, 할머니가 만든 것 같아요. 그가 외치며 즉시 2병을 샀다. 몇 주가 지나고 내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내 김치를 사기 위해 멀리서부터 왔고 그 정통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을 칭찬했다. 전에는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나날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채소를 자르고 양념하고 포장하는 리듬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내 가판대를 정리하던 중 한 우아한 여성이 내 상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김 여사님?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저예요, 유미숙. 기억하세요? 조계사에서 함께 다녔어요. 물론 기억났다. 미숙은 내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절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미숙 씨, 정말 반가워요.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 상품들을 살펴보며 하나씩 맛보았다. 선자 씨,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있잖아요. 제가 작은 전통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선자 씨의 반찬을 팔고 싶어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파는 것과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미숙은 내 손을 잡았다. 선자 씨,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절에서 그날 이후로 선자 씨는 이미 많은 걸음을 걸어왔어요. 그녀의 말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몇 주 동안 내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작은 상업용 주방을 임대하고 2명의 보조를 고용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절의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일에 푹 빠졌다. 밤은 길었고 등은 아팠으며 때로는 된장 냄비 위에서 울기도 했다. 내 인생의 큰 변화에 압도되어서였다. 하지만 새로운 주문 전화가 올 때마다, 만족한 고객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큰 주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내 아픔을 숨기기 위해 지었던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미소였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만족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통을 이어가는 기쁨에서 나온 미소였다.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요리 노트를 바라보았다. 페이지들은 더 달았고 여기저기 간장과 고춧가루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익숙한 레시피들 사이에 새로운 메모들이 있었다. 새로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 확장 계획들, 노트의 표지를 만지며 손가락 아래 수십 년의 역사를 느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는 조용한 밤에 속삭였다. 할머니의 유산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속담, 작은 고추가 맵다. 고춧가루와 볶은 마늘 향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운 가운데 나는 내 첫 공식 식당의 문을 열었다. 할머니의 맛이라고 새로 칠한 간판에 쓰여 있었다. 내 심장은 긴장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채 세차게 뛰고 있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작은 시장 가판대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다. 이제 입소문과 미숙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내 자신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김 여사님, 김 여사님. 활기찬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지역 신문사의 젊은 기자 재훈이었다. 개업 기사를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나는 직원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모두 절에서 만난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하루를 준비하며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각자 극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전통 음식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독특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70세의 사업가가 되신 느낌이 어떠세요? 재훈이 연필을 준비하며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치 한 항아리, 찌개 한 그릇마다 사랑과 전통을 나눌 새로운 기회예요. 인터뷰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우리의 첫 손님들이 도착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였다. 할머니의 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따뜻하게 인사했다. 여성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좋은 냄새예요. 제 할머니 집이 생각나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나는 소년이 테이블 위에 다양한 반찬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 나이에 정호가 항상 내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던 것이 떠올랐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손님들이 오고 갔고 많은 이들이 집에 가져갈 반찬을 사러 다시 왔다. 저녁이 되자 나는 지쳤지만 행복한 채로 앉아 그날의 매출을 정리했다. 미숙이 축하할 소주를 들고 들어왔다. 선자 씨,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녀가 술을 따르며 말했다. 식당을 둘러보았다. 옛 한국 가족들의 사진으로 장식된 벽, 내 레시피들이 생명을 얻는 부엌.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며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할머니, 나를 지지해준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여기까지 이끈 어려움들에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재훈이 사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한 것이다. 망설이다가 정호의 SNS 프로필을 열었다. 그의 최근 게시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와 건배하는 사진이었다. 잠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곧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김 여사님,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주말에 가족들과 할머니의 맛에 꼭 가봐야겠어요. 서울 최고의 전통 음식이에요.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내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었다. 할머니의 맛 주방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지 보러 달려가 보니 우리의 새 보조 영미가 바닥의 파편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김 여사님. 제가 정신이 팔려서요. 그녀가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알아챘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내가 빗자루를 들며 말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놀라게 했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역 뉴스였다. 사업가 김정호, 1년에 실패한 투자 후 파산 선언. 내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정호, 내 아들이 파산이라고?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글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그는 위험한 투자를 연이어 했고 회사 돈뿐만 아니라 집도 잃었다고 한다. 내 옛집을.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영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네, 괜찮아요. 이것부터 치우고 일로 돌아가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내 마음은 방황했다. 그 운명의 점심때 정호가 했던 오만한 말들, 그와 민지가 밝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자신만만해 했는지를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오후에 새로운 김치를 담그면서 식당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어요? 김 여사님 아들이 모든 걸 잃었대요. 가족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였다. 슬픔, 분노,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무언가, 복수심.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미숙이 소주병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술을 홀짝였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게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선자 씨, 당신도 인간이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잖아요. 뭔가를 느끼는 건 당연해요. 내가 참고 있던지도 모르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슬퍼해야 하는데,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계속 드는 생각은 이제 그들도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알겠구나라는 거예요. 미숙이 나를 꼭 안았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요, 선자씨.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의 강함을 보여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며칠 동안 소문은 더 퍼졌다. 정호와 민지가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 교회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여전히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부분이 나를 붙잡았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정회계서였다. 어머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며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 향기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전 삶의 재에서 일궈낸 제국을 떠올리게 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썼다. 문종이 짤랑거리며 손님의 도착을 알렸다. 반찬 용기를 정리하던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정호와 민지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창백한 그림자 같았다. 어머니, 정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주방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단단히 하며 말했다. 두 분이세요? 그들의 눈에서 놀라움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눈물, 포옹 또는 고함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집에서 쫓아냈던 그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을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멀리. 민지는 조용히 앉아 테이블 보만 응시했다. 정호는 말할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싼 정장은 낡고 단순한 옷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한때 오만함을 보이던 얼굴에는 이제 걱정의 주름과 불면의 흔적이 보였다. 집은 어떻게 됐니? 내가 물었다. 비록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호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걸 잃었어요. 투자가 잘못됐어요.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뭘 원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길, 내 사업 자금으로 너희를 구해주길.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머물도록 두었다. 김 여사 집에서 울며 보냈던 모든 밤들, 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떠올랐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두 자리가 있어. 하나는 주방, 다른 하나는 홀서빙과 청소. 급여는 최저임금이야. 근무 시간은 길어. 그리고 너희는 다른 직원들처럼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분명 다른 제안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정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게 내 제안이야. 받아들이든 말든 너희 선택이야.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특별 대우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아둬.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 민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정호가 항의하기 전에 빠르게 말했다. 좋아, 영미야. 내가 보조를 불렀다. 우리 새 직원들에게 유니폼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그들의 업무를 설명해줘. 영미가 그들을 뒤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정호의 눈에서 깨달음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교훈이자 속죄의 기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었다. 나는 마음이 무겁지만 결연한 채로 주방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된장찌개 향이 나를 감쌌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괜찮으세요, 김 여사님? 미숙이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자르기 위해 칼을 집었다. 응, 우리는 그저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중이야.